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거에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침입이나 혹은 이제 발전을 좀 견제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중국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AI가 막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최우선 과제. 그랬는데 갑자기 또 다른 얘기를 해요.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AI가 너무 발전하면 1억 명의 노동자가 실업자가 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AI가 최우선 과제였다가 그냥 우선 과제로 내려오는데 내리기에는 좀 못하니 이제 뭔가 핑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생각도 안 하던 노동자들의 실직 문제를 꺼내면서 지금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중국이 얼마나 열과성을 다했냐면 AI 관련 스타트업 중에서 48%가 중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국이 다 지원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가. 얘네들은 뭐 우리나라도 사실 좀 마찬가지긴 하지만 돈 버는 회사는 별로 없어요. 정부 지원금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38%, 나머지 우리나라 여기 몇 프로나 있을지 그것도 걱정인데 이 두 개가 다 하고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중국이 얼마나 최우선 과제로 4차 산업을 준비했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갑자기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얘기. 그럼 언제는 그 노동자들이 실직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단 말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이제 미국이 선거 끝나면 그냥 없었던 일로 할 거라는 초반에 대한 생각이 착각이었다는 거를 중국도 이제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공격하면 안 되겠다. 자존심 생각해가지고 너무 자극하면 트럼프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더 이상 대들지는 말자. 최소한의 거는 지키지만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일단은 뭐 분위기는 좋습니다. 일단 중국이 계속 대들자고 하면 우리로서는 피곤한 일인데 그렇다고 트럼프가 양보할 양반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더 확전하진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그 지금 아마존의 중국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딩 서비스를 이제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좀 줄인다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럼 마윈도 그래서 뭐 이 기회에 그냥 은퇴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겸사겸사. 그래서 지금 요 분야에 대해서는 그 미국이 정말 그 앞으로 패권에 대해서 예민하게 하는 데서는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다는 건데, 자 그러면 원래대로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정확한데 일단은 더 이상 확전하진 않는데 그럼 시진핑은 어떤 사람이고 지금 시진핑 정부가 2기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래도 시진핑은 이제 사실 트럼프가 부러워하는 유일한 사람일 겁니다. 중국의 짱이라는 거 하나 빼고는 지금 트럼프는 미 행정부의 수장이죠. 그러니까 입법부나 사법부는 아니잖아요. 거기 아직 뭐 물론 자기 다 하고 싶겠지만 근데 시진핑은 정말 다 가지고 있어요. 시진핑은 일단은 공산당 총서기 그리고 군사위 주석, 그러니까 군권도 갖고 있고, 그리고 국가주석, 그러니까 행정부, 우리로 치면 대통령이죠. 이 세 개를 다 갖고 있고요. 심지어 주요 요직 70개의 소장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국이 시진핑 거예요. 그리고 언론 통제 권한도 있습니다. 1기 때 없었던 게 이번에 더 생겼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국에서는 정말 이제 마오쩌둥 이후 최고의 황제 같은 사람이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검찰, 감찰, 언론 통제, 경제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생각이 앞으로의 중국을 만들어갈 거 아니겠느냐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1기는 끝났고 2012년 10월부터 시작된 1기는 이제 끝났고 2기로 왔는데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정리를 해보면 시진핑이 국가주석이 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반부패입니다. 반부패. 아까 3억짜리 마오타이주 말씀드렸는데 마오타이주가 한동안은 되게 잘 팔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선물 문화다 보니까. 근데 이제 반부패가 막 해가지고 이제 선물하고 이런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동안. 너무 이제 빡세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 회사가 뭐 문을 닫니 많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물론 우리 예전에 뭐 범죄와의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부패를 청산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반대파를 숙청하는 데 이런 거를 명분으로 많이 쓰죠.
왜냐하면 중국의 공산당 중에 이제 좀 높은 애들을 치고 깨끗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털면 다 나오거든요. 털면 먼지 나온 정도가 아니고 황사가 불기 때문에 그냥 명분은 좋잖아요. 반부패. 근데 자기 부패는 이제 내가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덮어놓고 이제 상대편들. 중국은 이제 계파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그게 그 유명한 상해방, 공청당, 태자당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3개가 이제 돌아가면서 주석도 하고 이제 최고위원을 나눠 먹는 그런 그 약간 중국이 웃긴 게 일당 독재지만 그 일당은 또 3개 계파가 나눠 먹어요. 예, 그래서 약간 이걸 보고 뭐 중국식 민주주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무튼 뭐 그게 맞고 틀리고 떠나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딱 2개입니다. 시자진이냐, 넌 시자진이냐. 그러니까 시진핑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 요것만 나눠져. 나머지 계파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파 계열들의 이제 슈퍼 호랑이라고 하거든요. 호랑이를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대단한 게 거기의 부패 수준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개인한테서 금이 2톤이 나와요. 집에서 금괴가 2.1톤이 나왔답니다. 부정축제로. 물론 박사모들이 뭐 톡방에 뭐 문재인 뭐 금괴 200톤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긴 한데. 그거 아십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문재인은 세계에서 3위인가 그렇던데. 뉴욕 연준하고 뭐 유럽 중앙은행 다음으로 문재인이 금괴가 많다고 200톤이 흔한 게 아니거든요. 쌀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한 명은 또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별장이 있어요. 별장에 큰 개인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 바닥이 다 현금이었던 거예요. 진짜 도날드 덕 있죠. 우리 어릴 때 돈에서 수영하던 거. 진짜 그 실사판. 그 정도로. 그것도 알고 보니까 중국 최근에 개발 많이 했잖아요. 그럼 공산당들이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다 해가지고 걔네들 다 날린 건데 그 이제 슈퍼호랑이들이 날아가고 또 유명한 보시라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보시라이는 너무 호전적인 사람이라서 죽으려고 환장을 한 것 같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시진핑의 전화를 도청했잖아요. 이건 영모죄죠, 사실은. 영모죄입니다. 그래서 뭐 죽여야 되는데 뭐 목숨만을 살려줘서 그래서 지금 이제 무기징역으로 좀 있죠. 그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무기징역 확정됐을 때 이제 먼 산 바라보고 있던 보시라이 사진이 막 외신에 떠다니고 했던 거 기억날 건데 뭐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돌아다녔죠. 근데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없어요. 그리고 시자진 외에 논 시자진들은 곧 없어지겠죠, 이제. 그렇게 됐고 1기 때 그래서 호랑이들을 다 잡고 나니까 2기 시작할 때 본색을 드러냅니다. 중국은 딱 정해진 건 아닌데 룰이 어땠냐면 5년 하고 다음 5년을 시작할 때 다음 5년이 끝나면 누가 할지를 좀 정해놔요. 근데 이거를 시진핑이 처음으로 안 합니다. 다음에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다음에가 나라고 얘기한 거죠. 한마디로 이제 종신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여기 이제 그 회의 때 나온 겁니다. 여기 누군지 아시겠죠? 장점민. 나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장점민 보고 저기 하늘에 별이 보이시죠? 무슨 별이니까 당신이 가실 별이요. 이제 없어질 거예요. 그냥 별나라로 가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는 내년 3월 정도 되면 이제 아예 개헌이 될 겁니다. 아예 개헌이 돼서 이제 임기 제한이 벌써 문구가 삭제가 됐죠. 중국의 헌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당해법이죠. 거기 임기 제한이라는 말이 사라졌고 이게 확정되면 진짜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시황제로 간다. 트럼프가 얼마나 부럽겠어요. 트럼프는 지금 재선해봐야 6년 남았어요. 근데 이 양반은 60년도 더 사람만 있으면 할 것 같잖아. 그리고 공산주의니까 반대 시위를 하면 때려잡아도 되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걸 했을 때 트럼프가 정말 부러움의 트윗을 했었어요. 그는 모든 걸 가졌다.
모든 걸 가진 그가 나랑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닌 다 가졌으니까 나한테 협상을 빨리 해. 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일기 때는 이제 당에서 각 계파의 최고봉을 날렸잖아요. 슈퍼 호랑이들이 날아갔다면, 2기 때는 이제 어떤 애들 날리 중간 호랑이, 뭐 지방 호랑이, 그리고 전직 호랑이들을 날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어디 가냐면, 지금까지는 공산당의 계파의 수장, 개인들한테 칼날이 있었다면, 이제는 기업들한테까지 가고 있어요. 기업들한테. 그 대표적인 게, 6월 달에, 뭐, 불과 한 2달 전에, 그 중국의 안방모험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가 이제 최대 주주가 부패 혐의로 날아갔거든요. 그게 그럼 최대 주주의 지분이 지금 공사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형 기업주 중에 좀 이제 부패한 대주주가 있으면 바로 그냥 우리로 치면 국고 환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까지 이제 다 이제 당의 그걸로 바꾸고 있습니다. 원래도 사실 당이었지만 자기 당의 걸로 바꾸고 있다. 그래서 이제 2기가 끝나면 이제 모든 걸 지겠죠. 그리고 이쯤 되면 꼭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상화 작업. 우상화 작업. 중국에 가면은 우리도 왜 집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민족의 좀 지도자급이잖아요. 예.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그렇긴 한데, 중국은 모든 집회에 사람이 마오쩌둥이죠. 색깔만 다릅니다. 그 정도로 마오의 입지가 대단한데, 근데 마오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시진핑이, 지금은 접시가 조금 작지만 이제 같아질 예정이에요. 보통 우리가 어떤 정책을, 아베가 무슨 정책을 쓴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뭐 아베노믹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이름을 따가지고 뭐 땡땡노믹스 뭐 무슨 정책 이렇게 하는데, 그게 더 그게 좀 커지면 그 나중엔 뭐라고 합니까? 북한엔 뭐라 그래요? 북한에는 그냥 이론이라고 하지 않죠. 정책이라고 하지 않죠. 북한은 뭐라고 합니까? 네, 주체 사상이라고 하죠. 사상을 지키자, 이렇게 이념화 시키잖아요. 그리고 그 사상이 진짜 끝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누구의 사상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그 스탈리니즘 뭐 이런 식으로. 그게 그래서 시진핑 이론이 아니라 시진핑 사상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교과서에 그렇게 나온다니까. 시진핑의 정책이 아니고 시진핑 사상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이게 개인 우상화의 끝판대장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 그게 어느 정도냐면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중국의 주요 도시 70개 도시에 가면 한가운데 꼭 공원 같은 게 있는데 꼭 마오쩌둥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북경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모든 도시에 다 그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시진핑이 이제 이 얼굴을 바꾸려고, 언젠가는 천안문 얼굴에 자기 것도 옆에 달지 않을까, 얘를 내리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게 꿈꾸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중국은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박근혜 시절에 조중동이 박근혜를 좋아했다 하더라도 뭐 박근혜 사상이니 뭐 이렇게 하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여기 한자로 제가 어렵게 좀 써놨는데, 이게 당정국민학, 동서남북중, 이게 무슨 뜻이냐? 당은 모든 방향에서 모든 것을 이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의 1조이라는 거니까 대한민국의 권력은 어디서 나온다? 국민에게서 나온다 해서 가장 큰 주체를 국가 위에 국민을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니까 당연한 거고. 근데 중국에서는 제일 작은 개념이 국민이고, 그거보다 더 큰 게 국가고, 그거보다 좀 더 큰 게 군이고, 군 위에 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더불어민주당, 뭐 자유한국당 이런 그 파티 개념이 아예 아니고 당이 아예 국가와 군 위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당헌을 바꾸면 그게 헌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임기 제한을 없앴으니까 이제 종신형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의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 뭐 사실상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얘기는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진핑이 5년 동안 한 거, 그리고 앞으로 2기 동안 하고 있는 것들인데,
첫 번째 일기에서는 이제 개혁을 했는데 그 크게 두 가지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정치고 그 다음에 금융인데 정치 개혁은 일단 구호가 반부패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요 정적들 제거했죠. 그리고 그 뭐 호랑이뿐만이 아니라 당원들도 153만 명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숙청이 있었던 거죠. 우리 예전처럼 뭐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당에서 쫓겨난 게 153만 명이고 자기 사람을 거기다 심은 거죠. 그래서 당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융 개혁은 이제 개방으로 가는 거죠. 지금 중국이 지금 자본이 통제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통제된 걸과 개방되는 게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뭐 후강통, 성강통, 뭐 후루통,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도 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어가지고 일단 일기 때는 이런 모습을 좀 가지고 나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했던 게 구조조정. 공급 서브프라임이 터지고 중국이 위험에 빠졌을 때 중국은 어떻게 탈출했습니까? 그냥 투자를 일으켜가지고 그걸로 돌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공장이 필요 없는데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공장을 짓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 나중에 그 위기에 벗어나고 나니까 공급 과잉이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통폐합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구조조정이죠. 구조조정이 있었고, 그래서 1기의 목표가 뭐였냐면 1기와 2기 초기의 목표가 뭐냐면 중국에는 나름 30년 직이라는 게 있는데 2020년까지 중국은 모두가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는 소강사회로 가겠다는 게 1기의 목표였습니다. 소강사회. 그러니까 소강사회 기준은 1인당 GDP 10,000불이에요. 10,000불 정도 되면 굶어 죽는 사람은 별로 없다. 퀄리티 이런 거 빼고 진짜 굶어 죽는 거는 이제, 그래서 중국은 아직 빈민들이 좀 있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만 8,900불이거든요. 이대로 가면 2년 있으면 2020년 되면 요거는 실현을 할 것 같다. 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든 먹고 어떻게든 입고 어떻게든 자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중요합니까? 양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질이죠. 퀄리티죠. 그래서 요거는 거의 다 됐으니 지금까지 이건 뭐였습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개혁 개방을 했고, 그죠? 그 덩샤오핑이 이제 개혁 개방을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빈부격차가 심하더라도 돈을 먼저 벌 수 있는 사람이라도 먼저 벌어라. 그래서 자본을 확충해서 어느 정도 되면 그래도 우리의 빈민들도 한 10,000불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연봉 한 1,200 정도 만드는 것까지. 아무리 낮아도 그 정도가 이제 목표였다면 이제 다 됐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목표로 넘어가겠죠. 근데 이게 그 중국하고 미국하고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잠깐 더워가지고 조금만 켤게요. 갑자기 너무 이거 좀 올려가지고.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퀄리티를 추구하는 2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중국 음식 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우리 중국산 하면 왠지 좀 꺼려지잖아요. 식품 안전. 그 중국이 지금 식품 안전이 그 생각보다 세게 합니다. 제가 그때 제 중국 친구 말씀드렸잖아요. 콩나물에 좀 빨리 자라는 약을 뿌렸다 걸려가지고 우리는 그 정도 되면 그냥 과태료잖아요. 거기 사형돼가지고 콩나물 파는 데가 없대요 지금. 그 사람 잡혀가가지고. 그 정도로 짝퉁이나 이런 음식들이 되게 많은데 또 처벌도 장난 아니라요. 거기는 또 그러고 있고 더 좋은 곳에서 하는 거 부동산 정책이죠. 부동산 정책.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는 빈곤 퇴치, 교육과 의료, 복지, 노후 안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 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제는 이제 굶어 죽거나 뭐 집이 없어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줄었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퀄리티로 가야 되는데 자 이거를 2기가 시작되는 날 시진핑이 연설을 통해서 밝힙니다. 이제 중국은 이제 소강 사회가 완료됐기 때문에 두 번째 목표는 세 가지의 포부를 밝혔는데 그게 뭐냐면 금융 리스크 통제.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중국의 뭐 그림자 금융이니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요거를 좀 정리하는 거.
하고 두 번째가 30년 지기라고 있습니다. 30년 플랜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대만 통일입니다. 대만 통일.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지지난 강의에도 설명드렸는데 지금 중국에서 기업 부도가 심상치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6월부터 특히나 좀 많이 심각해졌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무역 분쟁이 심해지고 위안화가 계속 절하되면서 자금 유출 압박에 시달리다 보니 유동성이 조금 말라가고 그래서 좀 부실한 기업들이 이제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다가 끝내는 이제 부도까지 가는 일이 좀 생겼는데 그래서 중국이 이제 2달 만에 선회를 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반부패와 그러니까 이것들과 관련 없는 기업들, 그러니까 반부패 그리고 부패한 대주주 그리고 환경정책, 한계 기업. 어차피 얘는 없어져야 돼. 구조조정 대상인 기업이거나 아니면 너무 오염을 많이 시키거나 아니면 대주주가 이제 그 공산당하고 결탁해가지고 부패가 심하거나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갑자기 싸게 대출을 확 나갑니다. 그래서 제 친구한테도 물어보니까 지금 이제 갈아타기가 한창이래요. 원래 6% 정도 대출 나오던 게 1.5%에 갑자기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한 거죠. 갑자기. 그렇게 쪼우다가.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갈 길은 가되 죽일 애들은 죽이되 멀쩡한 애들은 괜찮은 애들을 살려야겠다는 이원화 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0년 지기를 잠깐 보면, 자, 2020년 소강사의 완료죠. 30년이라면 이 두 개입니다. 일단 경제력을 확보하겠다. 이러려면 경제력을 확보하려면 리스크인 그림자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과도한 기업 부채라든지 그리고 한계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조조정 실시하고 그리고 이제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기업들을 퇴출시키고 제 친구가 이제 고무 프레스거든요. 고무를 찍어내는 거예요. 차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냄새가 좀 심하게 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고무라는 게. 그래서 어느 날 와가지고 냄새 심하네 생산 중지 스티커를 붙여버렸다고. 우리나라 같으면 1년 안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낮추지 않으면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그냥 갑자기 프레스에다가 테이프를 붙여버려요. 생산 중지. 이거 생산한다고 찢어지면 너 죽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좀 도시급에서는 아예 이런 공장들이 다 쫓겨나는 거예요. 최악이 어딘지 아십니까? 제일 난리 난데 가구 공장이에요. 가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원목이 아닌 이런 것들은 반은 톱밥이고 반은 본드거든요. 그러니까 냄새나 이렇게 유해 물질이 엄청 많이 나온다고. 그리고 얘네들은 또 다 깎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먼지로 막 날아다녀요. 그래서 지금 가구 공장 다 망하고 있고, 그래서 아니면 저기 이상한 데 있죠. 뭐 그런 데로 가면 허가를 내주고. 중국이 지금 환경 문제가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공기 같은 거를 지변기를 설치해서 우리 고기 구워 먹을 때 연기 빨아들이듯이 그런 걸 설치해가지고 필터를 달아서 하는데 그게 좀 설비가 비싸잖아요. 다 생산 중지를 일단 붙여놓고 그걸 달면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애들은 하고 아니면 죽어라 이거죠. 중국인이가 가난 우리 그랬다가 난리 날 건데 그런 거 보면 속돈 장난 아니죠. 우리가 이제 그런 공단에서 뭐 이런 걸 화학단지에서 그런 걸 하겠다?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건데. 아무튼 환경에 대해서 지금 빡세게 나오고도 있고 그리고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되면서 경제력 그리고 과학기술력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AI 같은 겁니다. 이제 우리 더 이상 빨간 다라이나 뭐 란닝구 만들어서 하지 말자. 우리도 이제 고부가 가치로 하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국방력을 키워가지고 글로벌 1위로 가는 거고 2050년 이후에는 세계의 짱이 되자. 그림은 좋죠. 그래서 이걸 하려면 소득이 늘어야 되고 소비가 활성화, 내수 키운다는 거죠. 소비 활성화. 네, 수출만 해가지고는 돈 벌 때는 좋은데 문제가 뭡니까? 세계 경기가 안 좋으면 난 방법이 없다는 거. 내수가 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지금 중국은 우리처럼 카드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다 해야 되니까 인터넷 요거. 그리고 이제 첨단 산업 같은 거 중국 제조 2025 요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거 키우고 우주도 굴기하자. 굴기.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뭐
플랜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왜 2050년이 2049년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이에요. 100년 만에 세계 짱이 되자. 물론 뭐 꿈은 좋아요. 플랜이 있어야지. 근데 미국이 이 플랜을 봤을 때 얼마나 어이없겠습니까? 이것들이 돌았구나.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실 무역 분쟁이라는 게 트럼프라는 또라이가 나와가지고 멀쩡한 세상을 쥐어 흔드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으나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도 나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중국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양 대륙이었는데 트럼프가 생각보다 빨리 자기 방식대로 마구잡이로 꺼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건 예고돼 있었던 거예요. 패권 전쟁은 늘 있어 왔던 거고 이제 둘은 서로 어떻게든 부딪힐 수밖에 없던 상황이 있었다는 거다. 그래서 트럼프가 뭐 재선이 안 되고 해서 중국과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순진한 얘기다. 근데 이제 같은 일을 하더라도 트럼프가 하느냐 오바마가 하느냐 이제 결이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결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 모든 게 트럼프의 객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중국도 나름대로 다 준비를 하고 있었고 미국이 이걸 보고 웰컴할 거라고도 중국이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나름대로 각오를 하고 있었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요쯤에 와 있어요. 요쯤 와가지고 한계 기업 퇴출시키고 구조조정하고 환경 규제하고 그리고 그 악성 유동성 그러니까 그 악성 부채들 해결하고 하면 해결이 되면 문제가 뭐겠습니까? 그래도 한계 기업들에 취업을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 실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니까 이게 우리처럼 선거 때 뒤집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이제 시진핑 리더십에 대한 반란, 반대 시위, 폭동 같은 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책 조합이 나가야죠. 이거는 전부 다 체질은 좋아지지만 당장은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완화시켜주는 정책도 같이 정책 조합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이 지금까지 참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줄여나가고 있던 투자를 다시 늘립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왜 늘렸겠어요? 왜 줄였겠어요, 투자를? 우리나라가 올해 들어가지고 코스피가 영 재미없죠. 물론 무역 분쟁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의 수출 익스포저가 넓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2009년 때 차화정이라는 이름으로 엄청 달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게 그 원천이 뭡니까? 중국의 투자였거든요. 설비 투자였거든요. 근데 중국이 올해 들어서 작년 말부터 갑자기 투자를 확 줄여버려요. 왜? 미국이 이런 식으로 압박이 들어오잖아요. 달러가 강해지고 하면 지난 강의 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부채가 많으면 답이 없다고. 달러 부채이기 때문에. 그래서 빚을 줄이는 디레버리징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해먹을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수출 분위기도 안 좋아지니까 우리 코스피가 같이 떨어진 건데 요게 8월 말부터 바뀌어요. 8월 말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중국이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부양을 다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나중에 또 이게 대외 부채가 늘어나고 하면 피곤한 건 알겠는데 지금은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중국 경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 부양을 다시 해야겠다고 선회한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에 다시 나섭니다. 밑에 건 이건 레이건 대통령 전략 이건 잘못 못 바꾼 거고요. 같은 슬라이드 복붙하다 보니까 영어는 안 지워졌네. 그래서 지금 보면 특히 이제 날씨가 선선해졌죠. 중국은 우리가 생각보다 추운 동네가 의외로 많고 중앙난방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중앙난방을 하면 석탄을 많이 떼요, 거기가. 우리도 옛날 아파트는 중앙난방 되는 데 많잖아요. 그러니까 석탄을 떼니까 막 연기가 그리고 이제 양코치도 있고 겨울 되면 이제 환경이 좀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이제 미세먼지 작권 너무 좋은데 겨울 되면 피곤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규제가 들어가면 이제 나는 기업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거기 나온 사람들이 노가다라도 뛰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일자리를 구해줘야지.
그래야 내수가 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프라 투자에 지금 다시 나오고 있고, 일단은 대출 확대하고 재정 지원을 약속을 했고요. 관련 투자 규모도 상향 조정하고 있고, 투자를 줄인다던 기존의 정책 기조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미국하고 똑같이, 미국은 인프라 투자를 먼저 했으니까 다른 걸 먼저 했죠. 인프라 투자 아직 제대로 안 했잖아요. 뭘 먼저 했습니까? 감세를 먼저 했잖아요. 중국도 감세합니다. 어우, 난 이런 얘기 들을 때 참 부러워요. 우리도 감세, 소득 투자 순하면 세금 투자 좀 소득 늘어나는데. 그렇죠? 자, 보면 중국 당국이 일단은 올해 코스피가 안 좋았던 이유가, 아까 1기 때는 호랑이 잡이었죠. 2기 때는 그걸 기업까지 넓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되는 기업들은 뭐냐면, 그냥 돈도 별로 못 벌면서, 돈도 아니고 덩치만 크고 막 여기저기 빚으로 막 여기저기 지어놓은 애들 있잖아요. 대책 없는 애들. 그런 거를 이제 조지려고 하니까 중국 기업들도 분위기를 파악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놓은 땅, 뭐 공장 막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디레버리징, 자산 축소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건설을 새로 해야 우리가 가서 뭘 할 건데, 있는 걸 팔고 앉아 있었으니 코스피가 가서 먹기가 좀 힘들었던 거죠. 일단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진 건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금융감독기구, 한마디로 이상한데 돈 끌어 쓰는지 체크하겠다. 그러니까 뭐 그럼 중국은 그런 게 없었단 말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로 치면 청와대 직속 기구가 생겨가지고 전 부처를 다 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한테도 자유를 요구하고 국회에서 할 정도로 슈퍼 금융감독기구가 나왔고, 올해는 뭐가 나왔냐면 슈퍼 감찰기구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무작정 돈 끌어가지고 한 회사 날릴 것이고, 그 와중에 중간에 뭐 좀 챙긴 애들 다 죽인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몸 사리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살벌하면.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요. 오히려 줄여야지. 대차대 대표를 다시 해서 기업 부채를 줄여야지. 빚 많은 회사부터 죽인다 그러니까 빚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팔아서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테 기회가 사실 없었던 거죠. 우리는 거기에 많은 이제 인프라라든가 중간재라든가 팔 게 많았을 텐데, 그래서 이게 금융감독기구, 슈퍼금융감독기구가 11월에 출범하거든요. 그때부터 우리가 조금 재미없어진 건 사실은. 그러다가 2월 달부터 빠졌다가 6월 12일부터 남북 북미 회담에서 이렇다 할 게 안 나오니까 이제 실망 매물이 좀 나왔다가 지금은 약간 반등을 좀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약간 코스피한테는 그런 악재도 있었다라는 걸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중국이 무역 분쟁이 11월까지만 하고 말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으니 중국도, 야, 그럼 우리도 미국처럼 내수를 좀 키워가지고 요럴 때는 좀 안에서 좀 해먹자 라고 해서 지금 중국도 내수 진작에 많이 나섰어요. 그래서 뭐 우리도 문재인 대통령 그 얘기했잖아요. 국내 면세점 도착할 때 면세점, 뭐 사가지고 들고 다니지 말고. 중국도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내부에서 면세점이 구리니까 다 외국 면세점을 쓴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도 면세점 하자. 어차피 뭐 똑같은 샤넬인데. 그래서 이제 면세점을 이제 부흥시키고 소비세 인하. 세금 깎아주는 게 짱이지 뭐. 그리고 그러니까 살 때 세금도 깎아주고요. 자기 돈 벌 때 소득세도 깎아줍니다. 이거는 딱 내수를 키우겠다는, 이게 소득주도 성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부가세 10%씩 붙는 거 5%로 할인해주고, 소득세 지금 30% 내는 사람 11% 내게 해주면 소비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네. 중국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8월 달에 중국 신문에 뭐 트럼프하고 싸우는 거 제외하고는 최고 얘기 많이 나오는 게 그겁니다. 개인 소득세 개혁. 세금 깎아주는데 얼마 깎아주느냐 이거죠. 우리는 뭐 무슨 사건이 있으면 청와대에 청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의 청와대는 전인대거든요. 전인민대회니까. 거기에 자유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소득세 관련 글이 13만 건이 한 달 만에 올라올 정도로 이제 중국의 핫 이슈였습니다. 핫 이슈. 우리는 이제 무역 분쟁 얘기만 했는데 중국 내부에서는 오히려 중국 부자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미국이 때려가지고 세금을 생각보다 많이 깎아줍니다. 어느 정도 깎아주냐면요. 뭐 연소득 6만 위엔이면 뭐 우리 6.7로 나누면
뭐 얼마 안 되죠. 현재는 세금을 없애줬습니다. 감세 100%. 요 밑에 가면 우리로 치면 이제 1억 몇천 이상 버시는 분인데 그 사람도 11% 빼줘요. 그러니까 100%, 74, 58, 58, 20 확.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고소득층이에요. 중국에서 2억 가까이 벌면 진짜 부자잖아요. 그냥 빼고 중산층 있죠. 중산층의 소득세를 60% 깎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산층 중에 한 25%, 32% 내시는 분들이 세금을 한 10% 거의 절반 이하로 깎아준다는 거잖아요. 소득주도 성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고 면세점 만들고 뭐 이렇게 아낀 세금 어차피 세금으로 낼 거 여기 면세점에 내세요. 뭐 이렇게 그 밖에서 쓰지 말고 안에서 쓰자 운동이 지금 중국에서 막 당 차원에서 막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거 보면 좀 우리도 하려면 좀 화끈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게요. 그리고 또 기업들한테도 엄청 깎아줍니다. 제가 그 해외 자본이 국내에 많이 들어와서 오래 있으려고 하면 배당에 대한 이자를 깎아주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분리하는 나라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그걸 합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한테는 그 세금 환급률을 이제 그러니까 환급을 더 많이 해주고, 그리고 해외 자본이 중국도 이제 우리도 채권이나 배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잖아요. 그거를 3년간 비과세 때려줍니다. 우리도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뭐 개인들한테는 소득세 깎아주고. 그러니까 이 규모가 450억 위안 정도 된대. 오늘 발표된 것만 해도. 이러면 이제 내수 진작은 사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최저임금 올리는 게 아니고. 최저임금도 올리고 세금도 좀 깎아줘요. 그러면 좋은 거잖아. 아니, 지금 나라 세금이 너무 잘 거쳐가지고 문제라면서 좀 깎아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는 핵심이 뭐냐면, 이게 8월 28일 날 얼마 안 됐죠? 이제 한 보름 전쯤에 발개위라고 해가지고 우리로 치면 뭐 그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가 뭐 발표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통은 이제 재정정책하고 통화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막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7월 달까지는 중립적으로 쓰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정정책하고 통화정책을 중립적으로 쓴다는 게 뭡니까? 뭐 무역 분쟁 때문에 경기가 나빠진다고 해서 뭐 금리를 낮춘다든지 뭐 나라 돈을 푼다든지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딱 물가만 보고 움직이겠다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8월 달에 말이 바뀌었습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쓰겠다. 그리고 그러면서 건전한 양질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제 중국이 유턴한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냥 시간만 버티면 트럼프가 저러다가 말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잠깐 작전을 수정하자로 바뀐 거예요. 원래 중국의 작전은 뭐였습니까? 중국의 가장 큰 문제, 기업 부채가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대외 부채가 너무 많다는 거. 요거 성장성을 포기하더라도 요걸 좀 줄여가지고 건실하게 가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줄이고 있었는데 이러고 있다가 말라 죽으니 마치 시진핑 입장에서도 원래는 내가 하려고 했던 건데 트럼프한테 맞아갖고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본하고 서구 언론에서는 시진핑의 리더십이 뭐 흔들리고 있다. 뭐 사람들이 뭐 이러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무역 분쟁이라도 우리는 그냥 중국의 힘을 보여주자 쪽으로 바뀐 거죠. 그런 다음에 장기적으로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거죠. 지금 다 무너지면 너무 내가 이기지 못하더라도 너무 의리잖아. 나도 네가 이렇게 때려도 나 그렇게 쉽게 안 죽어라는 걸 보여주고 장기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 트럼프는 11월 선거 용도 있고요. 그때 재미를 좀 만약에 본다면 재선 때라고 중국 안 때리겠습니까? 재선 때는 더 때릴걸요. 중간선거보다 진짜 중요한 게 재선 아니겠어요? 그때는 더 때릴 거기 때문에 아예 부양을 해버리자. 일단은 미리 좀 써가지고 부양을 하고 그 다음에 약간이라도 대등한 입장에서 챙길 건 챙겨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8월 달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어다이호 그 회의 이후로 중국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미국을 더 자극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자존심 대결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자기 마음 같아서는 이라고는 그렇게 하지 않는. 뭐 물론 해야 될 말은 합니다. 미국이 2천억 달러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하면 우리도 반드시 보복을 하겠다. 뭐 요 정도 얘기를 하고 반드시 얼마를 어떻게 할 건지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이제 꼭 이제 국내 언론 용용만 딱 하고 나머지 것들은 미국이 하라는 대로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차피 선거용이니까 우리도 지지 않고 하면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 받아줄 건 받아주고 우리도 키워가지고 재선 때 분명히 지랄할 거니까 이제 좀 길게 보자. 이제 무역 분쟁은 단 일시적인 그 이벤트가 아니라 한동안 시장의 상수처럼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이제 중국도 이제 생각을 좀 바꾼 게 8월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중국의 변화가 생각보다 화끈하고 되게 빠릅니다. 결정한 이후로 되게 빨리 나와요. 이게 공산주의가 이럴 때는 진짜 속도면에서 끝내주잖아요. 위에서 결정한 이거 그냥 쫙쫙쫙쫙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선거용 이벤트라고 좀 가벼이 본 것을 수정하고 중국 경제의 견고함을 한번 보여주겠다고 생각한 거 아니겠느냐. 자, 그러려면 부양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국이 또 해야 될 일은 또 있어요. 원래 꼭 해야 될 일도 있고 그 와중에 부양도 해야 되잖아. 참 힘든 거죠, 어떻게 보면. 힘든 건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뭘 할까? 일단은 이제 좀비 기업이나 이런 애들이 들고 가면 나중에도 피곤하니까 일단 날리고 좀비 기업 날리고 한계 기업들은 뭐 부도가 나든지 어쩔 수 없다. 날아갈 것들은 이제 갈 것들은 가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아까 얘기했던 그 정부가 용인하지 않는 문제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기업들은 또 유동성을 공급해서 살려주고 그리고 중국도 이제 더 이상 먼지 좀 그만 좀 날리는 언제 될지 모르겠으나 환경보호 뭐 이런 걸 하고 중요한 건 중기로 가겠죠. 중기는 금융 리스크 통제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제거하자. 그리고 빈곤 퇴치 환경보호 그리고 내수 증진 그리고 여기에 또 필요하려면 경기 부양에는 인프라가 짱이죠. 그래서 지금 1대1로가 지금 잘 안 되잖아요. 1대1로가 미국의 집요하고 치명적인 방해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1대1로가 재밌는 게 중국 안이 아니라 중국 주변을 돌아가는 길이라서 그게 왜곡이라는 게 문제예요. 이걸 할 때만 하더라도 시진핑이 1대1로 얘기를 할 때만 하더라도 없는 나라에다 돈만 엄청 쥐어주면 다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미국이 바보는 아니죠. 그래서 중국 돈이 들어간 나라한테 신용등급을 박살내버리니까 파키스탄 이런 데가 피곤해지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예전에 중국이 투자를 하겠다면 웰컴하던 사람들도 저기 잠깐만요라고 이제 태도가 바뀐 거죠. 일단 이거 무조건 받아서 될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국하고 좀 친하다 보니까 이미 골로 가고 있었지만 터키를 완전히 그냥 어퍼컷을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아니 미국이 저런 나라들까지 직접 나서서 때리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좀 긴장이 되겠죠. 그래서 1대1로가 좀 생각처럼 빨리 안 됩니다. 그러면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안에서 만들면 되지. 외국으로 못 돌게 있으면 중국 땅 크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또 지금 전 세계 요즘 테마 중에 스마트 시티라고 들어보셨죠? 스마트 시티. 네. 그 중에 지금 그 사우디의 네옴이라고 하십니까? 네옴 맞나? 거기 그 빈살만 그 왕자가 돈을 있는 대로 처발라가지고 지금 두바이에 저리 가라는 걸 짓겠다. 그게 네옴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나 공사 들어갈 그 허허 벌판에 가서 휴가 가서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애정을 보이는 거지. 중동 쪽 이제 두바이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한물 갈 것 같고 거기가 뜹니다. 거기가 뜨게 될 거고. 왜냐하면 아람코 상장을 왜 하려고 했어요? 그 도시 짓는데 돈 필요하니까 아람코 상장에 그 돈 갖고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멋이 좀 꼬여가지고 연기했어요. 연기해서 뭐 네옴이고 나발이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랬는데 걱정 마라 나는 돈이 졸라게 많으니까라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아시아에는 숭환지구.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도시가 우리 신도시 하면 뭐 바둑판 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분당 같은 거 처음 지었을 때 전봇대 없고 얘가 와 했잖아. 천국보다 분당 이러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도로 밑에 다 전자판이 다 깔려 있어. 그래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전기차를 가면서 충전하는 기술까지 뭐 도입을 하니 많이. 그래서 숭안지구가 이제 그 엄청나게 그 관련돼 가지고 한번 테마가 형성됐다가 조금 약간 좀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오버 아니냐. 지금 당장은 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중국 땅 크잖아요. 지금 중국의 고속철이 사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줄, 옆으로 네 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요걸 더블로 치겠다. 8종 8횡. 예. 물론 뭐 여기는 뭐 열차 타고 가실 일이 별로 없을 테니까 여기 그냥 쉽게 말해서 짝짝짝 한 4개씩 더 짓겠다는 거죠. 인프라 투자에 뭐 이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국 고속철도 생각보다 좋아져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중국 열차는 뭐 창문 열고 머리를 내밀어도 아무렇지 않을 정도의, 예, 그래서 뭐 기분이 좋더라고요. 바람 막 불고 해가지고 막 보고 있으니까 앞칸에서 막 쓰레기 버려가지고 얼굴에 막 날라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 그리고 이제 두 칸이 있어요. 특별칸이 일반칸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경찰들이 서 있습니다. 일반칸 사람들이 자꾸 특별칸 넘어오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안 비싸요. 특별칸이라고 해도. 근데 특별칸도 아비규환입니다, 사실. 이게 안에 들어가면 타면 복도가 있고요. 이제 객실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철판으로 돼서 탁 이렇게 하면 이제 길게 침대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그때만 해도 고속철이 없어가지고 지하철 속도로 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누워가는데 누워 있으면 잠깐 이제 벽에 기대고 하면 그 사이에 사람들이 막 앉고 막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일반실은 어떨까 싶어 봤더니 저기 난리 아예 그냥 야유회들만요. 다 그냥 복도에 울퉁복고 앉아가 마작치고 담배 피고 막. 야, 그래서 저는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 친한 사람들은요. 아니, 열차에 이번에서 처음 타가지고 그러다가 다 집에 간다고. 중국은 왕따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고속철이 생겨서 330km까지 간다더라고. 근데 고속철도 처음에 문제 생겨가지고 원래 문제가 생기면 그 분해해가지고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원인이 너무 심각할까봐 그때 북경올림픽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열차를 땅에 안 매장했잖아요, 그때. 아니, 뭐 시체 숨기는 거다 왜 열차를 묻지? 못 파게 하려고. 네, 얼마나 어이없게 만들었으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도 10년 전이잖아요. 2008년이었으니까. 지금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KTX보다 더 넓고 더 좋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근데 말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깔려면 뭐 거의 대륙 횡단이 따로 없겠죠. 사실 미국도 고속철은 없어요. 미국의 암트랙 아시죠? 달리는 호텔이라고 암트랙. 새마을 고속도입니다, 그거. 미국엔 다 비행기잖아요. 다 비행기라서 열차로 간다는 거는 뭐 특별한 여행? 제가 그걸 한번 탔지 않습니까? 66시간 동안 열차 안에 있었어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내가 1시간을 잤는지 25시간 잤는지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바깥 풍경이 똑같거든요. 처음에 출발할 때 멋지면 로키 산맥 나오고 막 옆에 뭐 용암 터지고 막 난리 났더라고요. 우와 멋지다 뭐 이랬는데 로키 산맥 지내니까 뭐 그 진짜 서부 영화가 진짜 하루 종일 와 정말 크다는 걸 그때 느꼈. 가다가 나오니까 뭐 하나가 보이니까 시카고고 거기서 더 가니까 보스턴이고 뭐 이랬는데 아 징그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열차에 식당 칸이 있는데 우리는 역에 내려가지고 급하게 뭘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역에 내리려고 했더니 진짜 존 웨인이 갈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카우보이가 있을 거야. 그나마 데니스라도 있으면 천만다행이고 막 여기 아니에요. 그래서 열차 안에서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영어가 딸리니까 예약을 안 해놨더니 자리가 없다고 안 받아줘요. 원래 예약을 받으러 돌아다니는데 난 그게 뭔지 몰랐던 거지. 그래서 배고파 뒤질 것 같아가지고 식당칸에 갔더니 예약 안 했다고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점점 이제 아파를 하고 있는데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자판기에 물 외에는 그 먹을 만한 게 오레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레오만 이틀 먹고 그래 당뇨 올 뻔했어요.
그래 내려가지고 땅에 두 발을 뒤졌을 때 그때 뭐 그래비티의 마지막 장면 같았어. 너무 좋아하시잖아. 뭐 그랬던 그때는 젊어가지고 그때 2004년인가 그때 한 70일 동안 대륙횡단했었거든. 갈 때는 열차로 올 때는 뭐 차로 뭐 지금 하라 못할 텐데 아무튼 그때 대륙이 왜 대륙인 줄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열차가 차라리 낫지 운전해서 가신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위험해요. 그냥 160을 밟고 크루즈를 누르고 있잖아요. 차가 간다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정말 잠오거든요. 근데 차는 160이에요. 그리고 정거장에서 무조건 기름 나요. 다음 정거장이 어디 있을지 몰라요. 서울 정거장에서 다음 대전까지 가는 그런 기분이라서 요즘은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버스를 한번 탄 적이 그레이하운드. 저 뒤에 화장실 있잖아요. 휴게소가 지랄하니까. 냄새 때문에 뒤집니다. 와, 그 이동식 화장실을 차에 붙이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미국엔 거지들이, 우리나라 거지들은 노숙자만 아니면 그렇게 냄새는 별로 안 나잖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원룸이라도 이게 샤워 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게 공중 화장실 이런 거는 워낙 위험하니까 밤 되면 다 문이 다 잠기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 한번 가려면 다 뭐 맥도날드나 이런 거 찾아가야 돼요. 주유소에서 화장실 간다? 이거 목숨 내놓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버스 타고 가는 친구들이 다 되게 못 사는 친구. 그러니까 그 개가 어떻게 사는지 알 것 같아요. 사람의 형체가 냄새로 느껴져요. 진짜 대단한. 그런데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넓기는 오지게 넓어야지 뭐. 그때는 구글맵도 안 돼가지고 언제까지 갈지 진짜 막 그랬던 게 있는데 중국도 사실 작은 나라 아니잖아요. 중국도 작은 나라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다 깔겠다. 물론 이제 중국이 제일 문제가 땅은 큰데 다 여기 살아요. 뭐 우리도 뭐 땅은 땅 작지만 다 서울에 더 작게 살잖아. 근데 여기 뭐 해봐야 뭐 충칭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나마 베이징도 주변에 조금만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데가 그렇게 비싸다는 걸 보면. 근데 이제 인프라를 까는 건 맞는데 우리는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 기회가 많이 있겠죠.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이 다시 1대1로가 안 되니까 뭐 얘네들 통 커서 좋아. 뭐 하나 얘네들 잘 안 되면 여기다 깔아버리고 물론 이거랑 다른 거긴 했어요. 근데 이걸 또 중심으로. 그래서 요거는 중국이 지금 한동안은 재미는 없을 거긴 한데 성장통을 겪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인프라가 더 나올 것이다. 그 과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그럴 때 코스피가 다 오른다는 건 아니고 관련 기업들을 찾으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관련 기업들을 찾아보면. 왜? 차화정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중간 선거 때는 트럼프가 무역 가지고 중국 멱살을 잡고 있어요. 그럼 재선 때까지 무역 가지고 하겠느냐? 그전에는 미국 안에서 반대가 심해서 적당히 어떻게든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럼 재선 때는 중국을 뭘 갖고 흔들까요? 트럼프는 일단 한번 재미를 봤기 때문에 선거가 다가오면 무조건 중국 흔들 겁니다. 중국 때리니까 지지율 올라가는 걸 봤잖아요. 이제 무역 다음으로 중국이 예민한 거. 그렇죠. 저는 시즌2는 대만이라고 봅니다. 시즌2는 대만이에요. 그리고 대만이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원래 대만은 이제 국민당이 이제 친중이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웃긴 게, 대만은 원래 살던 사람이 있고, 이게 본성인이라고 하죠. 여기 성이 원래 본이었다. 근데 이제 넘어온 애들 있잖아요. 국민 장제스. 걔들이 인구 한 14%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걔들이 이제 정권을 쥐고 해가지고 사실 국민들이 정권을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중국하고 이제 친중파였으니까. 근데 이번에 바뀐 아주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차잉원. 네. 그래서 트럼프한테 전화를 했는데 심지어 받아가지고 한번 발칵 뒤집은 적이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의 대답이 예술이었는데 전화가 왔는데 왜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전화가 왔는데 받았는데 왜 지랄이야? 이렇게 오바마는 안 받았거든요. 네. 왜냐면 국가 원수로서 인정해 주는 거잖아. 네. 근데 이번에 받았던 게 지금 차잉원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이게 대만의 스타벅스 같은 겁니다. 이게 베이커리 카페인데 85도씨라고
여기에 이제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찍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 내에 지금 매장이 꽤 많거든요, 이게. 대만 브랜드인데 중국 본토에 되게 많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사진 보도 나간 이후로 불매운동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대만이 독립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중국한테는 용서할 수 없는 일. 왜? 중국이 뭐 올림픽 할 때도 원 오브 차이나였는데요, 뭐. 투오브는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대만이 나가면 중국은 만약에 중국이 망한다면 미국이 망한다면 뭘로 망할 거냐? 달러의 지위가 약해지면서 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최대 히트작은 달러잖아요. 근데 이 지위를 잃어버리면 미국은 뭘로 먹고 살 거예요? 미국이 망하면 달러 때문에 망할 것이고, 중국은 망하면 어떻게 망할 것이다? 분열한다. 분열한다.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 국가 위에, 국민 위에 군이 있고 군 위에 당이 있잖아요. 당이 만약에 쪼개지면, 우리 예전에 뭐 진박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당이 짜개지면, 당이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당이 짜개지면 나라가 짜개진다니까요. 중국은 망하면 분열해서 망한다. 그래서 대만에 예민합니다. 대만이 독립하면 티벳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신안지구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 인종이 38개 넘어요. 거기 심지어 조선족도 있습니다. 그 조선족도 고민이 좀 많이 되니까 뭐 고구려가 자기 거라고 해가지고 지금 동부 공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구려 유적은 우리보다 중국이 더 많이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잘 보존해줘서 고맙긴 한데 자기 거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고마워해야 되는데 욕을 해야 될지 약간 애매한데 실제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대만이 처음은 아닌데 이번에 대만이 본성인 위주로 바뀌면서 창의원이 하는 게 신남향 정책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만이 밑에 있고 중국이 위에 있으니까 친중 정책을 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얘는 제끼고 남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뭐 이런 데랑 뭔가를 잘해보자는 게 이 아주머니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는 미국하고 혈맹이죠. 그래서 미국이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지지난주 강의에서 대만이 공용어로 영어를 추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다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부글부글 끓는 거죠, 이제. 부글부글 끓는 건데, 다음에 써먹으려고 좀 키우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만도 참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라고 할 수도 없고 나라라고 안 할 수도 없는 조금 애매한 나라긴 한데요. 일단은 지금 국민당과 달린 민진당은 이제 본성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본성인들은 대만 인구의 84%이기 때문에 이 정권이 또 연임되고 더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거지. 대만을 살짝 도와주거나 아니면 대만을 반대하자. 예전에는 대만을 일부러 배제했잖아요. 중국 눈치를 봐가지고. 근데 이제 대만을 한 나라로 대접을 해주는 특별 대우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중국한테는 엄청난 압박이 된단 말이에요. 최악의 경우 뭡니까? 중국 사람들이 미국을 제시하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대만을 항공모함으로 훈련하는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대만은 딱 보면 오키나와 이런 거하고 수준이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위에는 일본이 있고. 그래서 저는 트럼프 재선 때 대만 얘기 자주 나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11월 달에 무역 분쟁 때문에 코스피 힘들었는데 또 재선 때랑 우리나라는 망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분위기가 안 좋은 건 맞는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정말 무식하게 일합니다. 제 친구가 부산에 있는 친구가 일하는데 제가 지난 일요일 날에 스타필드에서 유모차를 끌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웬일이냐니까. 퇴근길에 심심해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아니, 일요일 7시 반인데 무슨 얼어 죽을 퇴근길이냐 이랬더니 추석에 놀려면 추석 전 주말을 다 반납하는 거죠.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 게 어딨기는 그 현대자동차 납품 업체거든. 그러니까 명절 끝나고 한번 뵙죠라고 이제 현대자동차가 얘기를 하면
그냥 만나서 커피 마시겠습니까? 뭔가 준비를 해놔야죠. 그러려면 이제, 근데 추석에는 놀아야 되니까 추석 전 3주 주말을 다 반납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 52시간은 일했더니 우리는 300인 이하라서 그런 거는 개나 줘라. 뭐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주 52시간도 되게 웃긴 게요. 제가 요즘 SBS에서 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공중파 큰 기업이니까 52시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간 되면 PD들을 쫓아냅니다. PD들이 퇴근 안 하면 작가들이나 보조작가 퇴근 못 하잖아. 그러니까 PD들 쫙 퇴근해서 근처 커피숍에 다시 모여요. 아니면 커피숍에 모이기 싫으면 집으로 출근을 해가지고 단톡방에서 다시 만나요. 아니, 그래도 52시간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인형 눈깔 붙이는 거면 끝나면 끝나는 건데 거기는 해야 될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안 끝났는데 지금 나가야 되니까 그러려면 또 그 컨텐츠 사업의 특성상 계속 회의, 뭐 브레인스토밍이 돼야 되니까 그냥 단톡방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또. 일단 집에 있으니까 퇴근을 한 거고. 우리나라가 정말 일을 정말 많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본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OEM 국가입니다. OEM 국가. OEM이 뭐냐? 그냥 그 주문자 생산이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냐면 애가 열이 나가지고 넘어가는데도 학교 갔다가 병원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수상은 못 받아도 개근상은 타야지. 우리나라는 그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를 뭐 무단결근이 좋은 건 아니지만 무단결근 한다는 건 이제 인간 이하의 행동. 그리고 아프더라도 전화로 아프다는 게 아니라 가서 보여주고, 그러니까 거기가 응급실도 아닌데 막 하다못해 애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메르스 있으면 어떡할 뻔했어. 학교 갔다가 오면 보건복지부 뒤지는 거 아닙니까? 1200명이 접촉을 했대요. 이러면 난리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왜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제조업 국가잖아요. 제조업에서 우리의 책임으로 생산 라인이 멈추면 초당까지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얼마나 잘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얘는 절대 라인을 세운 애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저는 개근상 굉장히 개근상 타는 사람들이 정말 독하다고. 어떻게 12년 동안 학교를 매일 갈 수 있냐. 저는 참고로 무단결석 77일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학생은 방학을 2번 더 했네. 이러더라고. 아니, 날씨가 좋아서 안 간 날도 있고, 뭐, 그래요. 그때는 제가 미쳐가지고 학교에 배울 게 없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공부가 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이 좀 있어가지고 학교를 몇 번 뺐는데, 근데 이제 계속 빼면은 이제 뭐라고 하니까, 이제 하루 이상은 무단은 안 했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몇 번을 했는데도 뭐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생산 공정의 라인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맞추면 다 멈추잖아. 이게 재난인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 그래서 이 사람은 아파 죽어도 왔다가 갈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보기 요즘에 우리도 많이 달라요. 부모가 얘기하면 며칠 정도는 이제 학교 뺄 수 있고. 그래서 제주도 한 달 살이도 하는 동료분도 계시고 많이 좋아진 거죠. 우리 때만 하더라도 학교를 안 간다는 거는 천재지변. 제가 중학교 때 휴가가 있었거든요. 휴가 당일날 엄마한테 휴가 날인데 학교 가야 돼 했다가 진짜 하늘나라로 갈 뻔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갔더니 옆반 또 선생님이 또 휴가 또 론자에 몰랐는데 안 오셨더라고. 너무 부러웠어. 담임쌤이 안 오면 놀아야 되니까.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제조업은 진짜 그 피와 눈물의 결과예요.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여기서 드러나는 70년대부터 이제 우리 수출 시작했을 때 이제 빨간 달 그 합판 만들고 그 부산 화성에서 운동화 붙이고 하던 시절부터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십시오. 8월 기준으로 세계 6위입니다. 세계 6위. 10대 교역국이 아니라 그거는 수입 수출 합친 거고요. 수출만 넣고 보면 6등이에요. 220명에서 6등이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에 미국, 일본, 독일 이런 애들밖에 없어. 골치 아픕니다. 물론 GDP만 넣고 보면 브라질이 우리보다 더 커졌고 러시아가 우리보다 더 크긴 한데 걔네들 수출한 게 뭐가 있어요, 막말로?
브라질 수출하는 거 뭐 커피, 뭐 기름, 뭐 이런, 예, 콩. 그냥 뭐 딱히 우리처럼 전투적으로 안 해도 되는. 러시아도 뭐겠습니까? 다 기름 팔지 뭐 걔네들 못 팔아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재밌는 게 이 금융위기가 있었던 시기에도 약간 주춤은 했지만 이거는 우리가 힘들었던 시기죠. 약간 주춤은 했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아, 일본도 중국도 요즘은 예전 같지 않죠. 그래서 예, 여기서 또 두 개 볼 거는 우리가 예전에 뭐 미국, 중국에만 하다가 이제 나름 다원화가 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도 지금 시장 분위기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 이건 골 때린다. 저녁 없는 삶의 나라가 이런 거 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분위기는 험악한 건 맞는데요. 우리나라를 대신할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대신할 나라도 별로 없어요.